지금 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쿄 증권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만 증시가 7% 폭락했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추격자라 불렸던 나라, 하청기업 취급받던 나라. 그런데 이제는 세계가 무릎 꿇고 있습니다. 99조 원, 세계 1위 등급. 일본 최대 금융사가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영국인 전문가가 목숨 걸고 증언했죠. 엔비디아, 테슬라, 페라리, 세계 기업들이 한국 없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무엇을 한 겁니까? 세계를 뒤집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리얼 감동 코리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세계 1위를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0년? 20년? 아닙니다. 한국은 단 3년 만에 해냈습니다. 78.4%. AI 메모리 시장 점유율입니다. 한 나라, 한 기업이 세계를 장악한 수치죠. SK하이닉스였습니다. 저는 목격하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지만 제 이성은 거부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단 겁니까? 제 이름은 리처드 호크입니다. 글로벌 전략투자은행 아시아태평양 수석 애널리스트죠. 25년간 숫자로 세상을 읽어왔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새벽 3시였습니다. 도쿄 본사에서 긴급 문서 한 통이 날아왔죠. 제목을 보는 순간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반도체 시장, TSMC 추월 가능성 검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TSMC는 세계 반도체의 황제였으니까요. 대만의 자존심이었고 아시아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열었을 때 저는 멈췄습니다. HBM 메모리 점유율. SK하이닉스 78.4%. 삼성전자 15.3%. 합치면 93.7%입니다. 한국이 AI 메모리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뜻이죠. 나머지 기업은 겨우 6%였습니다. 처음엔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2번 확인했죠. 3번, 4번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했습니다. 냉혹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죠. 25년 경력에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문서는 계속됐습니다.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 없이는 AI 칩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테슬라도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없이는 인공지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쿄 본사 전략실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굳어 있었죠. 호크, 긴급회의다. 지금 당장 본사로 와라. 새벽 3시에 긴급회의라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택시를 탔죠. 도쿄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었습니다. 한국. SK하이닉스. 78.4%.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본사 37층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7명이었죠. 모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전략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시한 게 있습니다. 그의 손이 프로젝터 리모컨을 눌렀죠.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 2026년 99조 2천억 원, TSMC는 91조였습니다. 하이닉스가 TSMC를 제친다는 예측이었죠.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이게 확실한 겁니까? 전략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번 재검증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충격이었죠. 일본 반도체 소재주 급락 예측. 대만 경제부 긴급대책회의 소집. 도쿄 증시 불안지표. 모든 게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패권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대만에서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죠. 데이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한 일본인 임원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몰랐으니까요. 회의는 새벽 5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직접 확인하라는 것이었죠. 리처드 호크, 당신이 한국에 가서 확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죠. 그 빛이 어디서 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부터 이질감이 느껴졌죠. 질서였습니다.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의 집중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작동하고 있었죠. 노무라 특파 자격으로 움직였습니다. 첫 방문지는 청주였습니다. SK 하이닉스 본사였죠. 차량이 공장 단지에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건물들이었죠. 하늘을 찌를 듯한 클린룸 타워들. 이게 한 기업의 공장이란 겁니까? 안내를 받아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마스크를 썼죠. 에어 샤워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클린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흰빛이 가득했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죠.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깨끗하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로봇 팔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밀했습니다. 인간의 손보다 섬세했죠. 웨이퍼를 옮기는 속도가 일정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HBM 생산 라인입니다. 안내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 장을 생산합니까? 그건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수요를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세계 수요를 감당한다. 그 말이 제 귓속에 남았습니다.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적층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죠. 12층, 16층, 24층. 메모리 칩들이 쌓여 올라갔습니다. 마치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크기가 손톱만 했을 뿐이죠. 한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온도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집중했습니다. 불타고 있었습니다. 우린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세계를 바꾼다. 거창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진심이었죠. 이건 공장이 아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두뇌다. 청주를 떠나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삼성전자 캠퍼스였죠. 규모는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끝없는 부지였습니다. 건물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죠. 14라인, 17라인, 18라인. 저는 숫자를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파운드리 라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방문한 직후라고 했죠. 테슬라의 AI 칩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도 클린룸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죠. 더 긴박했습니다. 더 전투적이었습니다. 마치 군대 같았습니다. 정확함, 질서, 열정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3나노 공정입니다.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미세한 회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설비들이 빛을 내며 작동했습니다. EUV 노광 장비였습니다. 한 대에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했죠. 그런 장비가 수십 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조가 아니라 문명을 만든다.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일본과 대만의 현장이 떠올랐죠. 도쿄의 반도체 공장.
여전히 회의가 많았습니다. 결정이 느렸습니다. 신중했지만 주저했죠. 대만의 TSMC. 여전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방어적이었습니다. 지키려고 했지 공격하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미 실행 중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죠. 대만은 여전히 생산하고 일본은 여전히 회의 중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미래를 만들고 있었다. 저는 키보드를 쳤습니다. 첫 문장이 완성됐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율이었습니다. 25년 경력의 차가운 애널리스트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산업인가, 신념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밤샘이고 누군가의 땀이고 누군가의 신념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공장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천둥 같았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도쿄로 돌아온 다음 날 결정을 내렸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전략실장에게 말했죠. 공식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호크, 신중하게 생각해라.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야. 시장을 뒤흔드는 폭탄이다. 그래서 더 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했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순간 우리는 분석가가 아닙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도쿨 본사 37층. 기자회견장이 마련됐죠. NHK, 요미우리, 니케이, 로이터, 블룸버그. 주요 언론이 모두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26대였죠.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죠.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레이디스 앤 젠틀맨. 저는 영어로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세계가 바뀔 겁니다. 그 말이 회장을 채웠죠. 첫 장을 넘겼습니다. SK 하이닉스 목표주가 84만 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현재가보다 60% 상승한 가격이었죠. TSMC 영업이익 전망 91조 원. SK 하이닉스 99조 2천억 원. 저는 멈췄습니다. 하이닉스가 TSMC를 제칩니다. 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한 일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이건 대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발언입니다. 저는 자존심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합니다. 제가 답했죠. AI 메모리 시장, 하이닉스 점유율 78.4%. 이건 추정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솔직했습니다. 어렵습니다. 한국의 속도를 따라잡기 힘듭니다. 회장 뒤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죠. 일본 임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배신자.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들었지만 무시했죠. 기자회견은 40분간 이어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데이터로 답했죠.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영국인입니다. 왜 한국 편을 듭니까?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저는 한국 편도 일본 편도 아닙니다. 진실의 편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한 일본인 임원이 다가왔습니다. 넌 영국인이라 한국 편을 드는 거냐?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를 똑바로 봤죠. 저는 25년간 숫자와 싸워왔습니다. 정치와 싸운 적은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뉴스가 터졌죠. NHK 헤드라인. 노무라, 한국 반도체 TSMC 추월 전망. 요미우리 일면. 일본 반도체 한국에 무릎 꿇나. 니케이 속보.
하이닉스 목표가 84만 원 충격 발표. 일본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배신이다. 일본을 버렸다. 리처드 호크는 매국노다. 댓글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시장은 정직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열렸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가 폭등했죠. 오전에만 12%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도 따라 올랐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죠. 반대로 일본 증시는 흔들렸습니다. 소재주들이 떨어졌습니다. 대만 증시도 불안했죠. TSMC 주가가 3% 하락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였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교차했습니다. 오늘 나는 숫자로 세상을 뒤집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이 반응했죠. 노무라가 무릎 꿇었다. 일본 최고 애널리스트, 한국 인정. 세계가 한국을 본다.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함성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환호했다고 하더군요. 한국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고요했죠. 하지만 저 멀리 서쪽 하늘이 밝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 300여 통 쌓여 있었죠. 절반은 비난이었습니다. 절반은 격려였습니다. 한 통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한 투자자였죠.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죠.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보고서가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믿음으로 만든 가장 정교한 전쟁이다.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기자회견 이틀 뒤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었죠. 간담회 참석 요청이었습니다. 정중한 목소리였지만 거절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담회가 아니라는 것을요. 장소는 도쿄 중심가 고급 호텔 23층이었습니다. 비공개 회의실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긴장감이 벽에 스며들어 있었죠. 참석자는 20명 남짓이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급 인사들, 대형 재벌 그룹의 전략실장들, 그리고 대만에서 온 관계자 2명.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미소가 없었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테이블 중앙엔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TSMC 신규 라인 증설 계획서, 일본 소재 공급망 강화 방안, 한국 반도체 리스크 분석 보고서. 두껍고 무거운 문서들이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의도가 명확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경제산업성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노무라 보고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죠. 데이터 출처 검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중했지만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노무라 내부 데이터라고 3차례 교차 검증을 거쳤다고 말했죠. 그러자 재벌 전략실장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이닉스 HBM이 일시적 과열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시장이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논리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수율 곡선이었죠. 하이닉스 9열 2%, TSMC 87%. 원가는 하이닉스가 20% 낮았습니다. 납기는 48시간 빨랐죠. 숫자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만 관계자가 장기적 우위를 언급했습니다. TSMC의 기술 격차를 강조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기술이냐고.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그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애매한 단어들만 나열했죠. 저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수율, 원가, 납기가 반도체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3가지 모두 앞선다고 강조했죠. 이건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임원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만하라는 신호였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국장이 결론을 냈습니다. 한국 변수는 과장됐다는 것, 시장에 이를 알려야 한다는 것, 반박문을 순차적으로 언론에 흘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를 의심해라 하지만 의도를 먼저 의심해라. 회의는 2시간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저는 그저 형식적으로 불려온 증인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한 임원이 다가왔습니다. 복도 구석으로 저를 이끌었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경력은 길고 인생은 짧다고 조용히 한 발 빼라고 영국계 펀드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숫자 앞에서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망한다고 답했죠. 그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후회할 거라는 말을 남기고요. 이틀 뒤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니케이 경제신문 조간. 하이닉스 HBM 과대평가 우려. 대만 경제일보 석간. 한국 반도체 버블 조심. 익명의 고위 관계자 발언이 인용됐습니다. 문장 구조가 똑같았죠. 단어 선택도 유사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기사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노무라 보고서만 계속 언급됐죠. 공격의 타깃이 명확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는 압박이었습니다.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팀원 한 명이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봉투를 내밀었죠. 사직서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치에 휘말린 연구는 연구가 아니라고, 자신은 데이터를 믿고 이 회사에 들어왔다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죠. 저는 사직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죠. 무력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도쿄의 불빛들만 차갑게 반짝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수율, 원가, 납기.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명확했습니다. 여전히 진실이었죠.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수치는 사라졌다. 정치만 남았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죠. 패권의 마지막 방어선, 언론과 진실의 전쟁.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문장들이 쌓여갔습니다. 나는 침묵을 강요받았다. 그래서 더 크게 말하기로 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디테일로 증명하자. 그렇게 결심했죠. 사흘 뒤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평택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캠퍼스였죠. 그런데 이번엔 낮이 아니라 밤에 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공장은 더 밝았습니다. 낮보다 환했습니다. 조명이 쏟아지는 클린룸 안에서 교대조 엔지니어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뜨겁고 더 집중돼 있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장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캘리브레이션 로그였습니다. 장비 보정 기록이었습니다. 화면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온도, 압력, 시간, 편차. 미세한 차이들이 기록돼 있었죠. 매일 새벽 점검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0.01도 차이도 잡아냅니다. 0.01도. 100분의 1도였습니다. 거의 오차 범위였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반복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 강자다. 다음은 청주였습니다. SK 하이닉스 HBM 라인이었죠. 봉지 공정과 테스트 구간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라인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불량률 그래프였습니다. 곡선이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었죠. 지난 6개월간의 데이터였습니다. 처음엔 0.5%였습니다.
지금은 0.2%였습니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줄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라인장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분량을 줄이지 않습니다. 분량의 이유를 죽입니다. 그 말이 제 귓속에 박혔습니다. 분량의 이유를 죽인다. 단어 하나가 문명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분량이 나오면 즉시 라인을 멈춘다고 했습니다. 원인을 찾는다고 했죠. 장비인지 소재인지 온도인지 습도인지 하나하나 해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 원인을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분량이 2번 나오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품질은 운이 아니라 의식이었습니다. 철학이 기술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이었죠. 배터리 3사가 비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SK온,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경쟁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내를 받아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엔 로봇 관절 모형이 놓여 있었죠. 팔기리만 했습니다. 금속 재질이었습니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입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고출력과 소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출력 곡선이었죠. 순간적으로 치솟았다가 부드럽게 안착했습니다. 피크가 예리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이었죠.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제어됐습니다. 작은 셀이 거인을 움직인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사는 표준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경쟁하지만 협력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 전체의 미래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죠.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전략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화상회의였죠. 이탈리아 마라넬로였습니다. 페라리 본사였습니다. 화면 너머로 엔지니어가 보였습니다. 붉은 벽이 배경이었죠. 페라리의 상징적인 색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른 건 브랜드가 아니라 승리 확률입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죠.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세계 최고 슈퍼카들이 한국 배터리를 선택했습니다. 프리미엄의 정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세가 아니라 신뢰로 선택했죠. 저는 전율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큰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 수천 개의 작은 기적을 매일 일으킨다. 그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새벽 2시에 캘리브레이션, 분량의 이유를 죽이는 철학, 로봇을 움직이는 작은 셀, 슈퍼카가 선택한 신뢰. 모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쌓이면 거대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아니라 습관을 보았다. 그 습관이 기적을 만들고 있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문장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확신이 흘렀죠. 숫자가 아니라 감동이 쌓였습니다. 다 쓰고 나서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이랬습니다. 작은 기적들의 총합, 한국이 세계를 이기는 방법.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밝았습니다. 저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습관이고 누군가의 의식이고 누군가의 신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자마자 빨간색 알림이 화면을 채웠죠. 하이닉스 주가 급락. 삼성전자 하락. 반도체 부품주 동반 조정. 숫자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대만발 익명 보고서였죠. 제목이 자극적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 HBM 열관리 이슈 발생. 대형 고객 이탈 검토 중.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메일함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무라 내부 임원들이 일제히 메일을 보냈죠. 리스크 재평가 필요, 보고서 수정 검토, 긴급회의 소집. 패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나중에 말하기로 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5곳의 생산 라인에 접속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승인이 떨어졌죠. 청주 하이닉스 2라인, 평택 삼성 1라인, 샌프란시스코 테스트 센터, 도쿄 협력사 라인. 모두 실시간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온도, 전압, 에러율. 3가지 지표가 삼색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빨강, 파랑, 초록. 시간대별로 패턴을 비교했습니다. 이상이 있었습니다. 온도 곡선이 평소보다 0.3도 높았습니다. 미세한 차이였죠. 하지만 반도체에선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시작됐는지 추적했죠. 발견했습니다. 특정 소재 배치였습니다. 외산 부품이었죠. 납품 로트 번호가 명확했습니다. 설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급망의 단 하나, 부품 편차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청주 라인의 실시간 로그를 봤습니다. 6시간 전부터 기록이 시작돼 있었습니다. 원인 규명 완료. 대체 소재 선정. 긴급 발주 진행. 교체 일정 수립. 모든 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이닉스 현장 책임자였죠.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어제 새벽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즉시 TF를 구성했습니다. TF룸에 연결됐습니다. 화상으로 현장이 보였죠.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T+6시간 원인 규명. T+18시간 대체선 확보. T+48시간 전량 교체. T+60시간 고객 통지. 한 임원이 화면 너머로 말했습니다. 우린 사과보다 조치를 먼저 보냅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속도는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공격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외산 소재가 전량 교체됐죠. 온도 곡선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러율이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48시간 만이었습니다. 고객사의 통지가 갔습니다. 상황 설명, 원인 분석, 조치 내용, 재발 방지 대책. 짧고 명확한 보고서였죠. 그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 빅테크 구매 담당자였습니다. 문제 대응 속도가 미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발주를 늘리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시장도 반응했습니다. 하이닉스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오전의 하락분을 모두 회복했죠. 오히려 전날보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대응이 본질이라는 것을요. 루머 출처도 드러났습니다. 경쟁사가 흘린 익명 리서치였죠. 의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역효과였습니다.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만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도쿄 본사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 테스트 워즈 더 프루프. 시험이 곧 증거였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속도의 윤리.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고 썼습니다. 문제 해결 속도의 문화라고 적었죠. 사과보다 조치가 먼저라고, 변명보다 해결이 앞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루머는 빠르다. 그러나 한국의 대응은 그보다 빠르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명 옆에 제 이름을 적었죠. 리처드 호크 개인 각서.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이 각서가 모든 걸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서쪽을 향하고 있었죠. 서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험은 잔혹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증거가 됐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026년 3월 12일. 이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노무라 글로벌 리포트 공개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증권사, 투자은행, 펀드 매니저들이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죠. 런던, 뉴욕, 도쿄, 홍콩. 시차를 넘어 모두가 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쿄 본사 발표장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32대였습니다.
조명이 뜨거웠죠. 하지만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레이디스 앤 젠틀맨.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더 프로퍼시 해즈 빈 풀필드. 예언은 실현되었습니다.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보고서 제목이었죠. 더 시프트 패권의 이동, 한국의 시대. 그날 오전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99조 2천억 원. 세계 1위였습니다. TSMC를 공식적으로 추월했죠. 제가 1년 전 예측했던 그 숫자였습니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블룸버그 화면에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하이닉스 오버테이크스 TSMC 코리아스 테크 엠파이어 라이시즈. 한국의 기술 제국이 떠올랐다는 뜻이었죠. 대만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7% 급락했습니다. 일본 경제단체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죠. 시장은 정직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과 동시 다자간 계약 체결. AI 반도체 파운드리 계약이었죠. 규모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K 파운드리 얼라이언스. 한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이었습니다. 저는 발표문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업 간 계약이 아니라 문명의 연대다. 이틀 뒤였습니다. 배터리 3사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휴머노이드 로봇용 NCM-X 배터리 양산 발표였죠. 전 세계 로봇 시장의 80%를 선점했다고 했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피규어 AI. 모든 주요 로봇 기업이 한국 배터리를 선택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Without Korea, the future doesn't move. 한국 없이는 미래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일주일 뒤 저는 런던으로 날아갔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었습니다. 주제 발표 연사로 초청받았죠. 단상에 올랐을 때 1000명이 넘는 청중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배우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완벽한 결과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래 이어졌죠. 데이터가 신앙이 되는 날, 그것은 더 이상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입니다. 제 목소리가 홀을 채웠습니다. 연설이 끝났을 때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날부터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투자 자금이 서울로 몰렸습니다. 글로벌 펀드들이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에 집중했죠. 자본의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대만에서 한국으로.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템스강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이 고요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서울의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세계는 서울을 향해 투자하고 있었다. 그건 자본의 귀환이었다. 예언은 끝났습니다. 현실이 시작됐죠. 노무라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했죠. 하지만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성찰의 공기였습니다. 벽에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각서 사본이었죠.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더 에식스 오브 스피드. 속도의 윤리. 한 일본인 임원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 바라보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기술을 배웠지만 그들의 정신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차이였습니다. 3개월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 세계 MBA 교재에 한국 사례가 실렸다는 것이었죠. 제목은 K-프로세스 매니지먼트. 한국식 공정관리였습니다. 핵심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속도는 품질의 반대가 아니라 품질의 결과다. 정확했습니다. 본질을 꿰뚫는 문장이었죠. MIT, 하버드, 옥스퍼드 경영대학원이 커리큘럼에 한국 케이스를 넣었습니다. 학생들이 하이닉스와 삼성의 위기관리를 배웠습니다. 배터리 3사의 협력 모델을 연구했죠. 저는 옥스퍼드 강의실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 보였습니다. 옛 한국 엔지니어들의 빛이었습니다. 배우려는 열정, 이해하려는 집중이었습니다. 도쿄와 타이베이도 변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더 이상 한국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단어를 쓰기 시작했죠. 배운다. 학습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벤치마킹으로 전환됐습니다. 대만 경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SMC 기사에서 한국을 언급할 때 적대감이 사라졌습니다. 존중이 느껴졌죠. 세계가 경쟁을 넘어 학습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다시 왔습니다. 을지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오래된 건물과 새 빌딩이 섞여 있었죠.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AI 스타트업, 배터리 연구소, 파운드리 설계센터. 산업의 중심이 여기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죠. 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보였죠. 이 도시는 시간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리 위에 섰죠. 강물이 흘렀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수면에 반사됐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생각이 흘러갔습니다. 1년 전 제가 비웃었던 그 보고서, 믿지 못했던 그 숫자들, 의심했던 그 데이터들.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아니, 진실보다 더 컸습니다. 나는 한때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안다. 그들은 세상을 이기려 한 게 아니다. 세상을 개선하려 한 것이다. 강 건너편에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글자가 흘러갔죠. 코리아 더 퓨처 이즈 올레디 히어. 미래는 이미 여기 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래는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이었죠.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죠. 나는 기술의 진화보다 정신의 진화를 목격했다.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한 문명의 증인이었습니다. 숫자로 싸웠고 신념으로 이긴 나라의 목격자였죠. 일본은 두려워했고 대만은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앞을 봤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멀리. 제가 본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은 단 하나였습니다. 코리아.